일본 남서쪽 해안과 대만 사이에는 약 200여 개의 섬들이 쪼르륵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섬들을 류큐 열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섬은 그중 가장 큰 섬, 바로 오키나와 섬입니다. 오키나와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약 32,000년 전의 유골이 오키나와의 나하시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세기경 오키나와 섬에서는 이런저런 호족들이 생겨나 다툼이 지속되다가 14세기경엔 이들이 서로 뭉쳐 난잔, 주잔, 호쿠잔이라는 3국이 생겨났고 15세기와 16세기를 거쳐 새 나라는 류큐 왕국으로 통일되기에 이릅니다. 류큐 왕국은 오키나와 섬뿐 아니라 그 주변 여러 섬들을 통치하고 있었죠. 류큐 왕국은 중국과는 조공무역을, 그리고 일본과 조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중개무역을 통해 큰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 덕에 오키나와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죠. 일찍부터 오키나와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 본토,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잇는 교두보로서의 가치를 지닌 섬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 도쿠가와 막부가 권력을 잡고 난 후 17세기 초 일본 남서쪽에 위치한 지방영주 사츠마 번이 류큐 왕국을 점령해버립니다. 류큐 왕국은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였지만 사츠마 번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으로 식민지 수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19세기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류큐 왕국을 아예 일본에 편입시켜버리는데 이때 바로 오키나와 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를 류큐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류큐 처분 후 일본의 섬이 된 오키나와. 그러나 오랫동안 오키나와 주민들은 본토로부터 차별을 받게 됩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시기 많은 오키나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 본토와 하와이, 남미, 태평양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본토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차별을 견뎌야 했죠. 한편 1930년대부터 일본은 중국과 동남아를 침략했고 이를 견제하던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1941년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 일본 본토 공격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판으로 삼은 곳이 바로 오키나와 섬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 군대를 주둔시킨 후 일본 본토를 향해 침공에 들어가겠다는 전략이었죠. 오키나와 전투는 그야말로 참혹한 지옥과 같은 전투였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여기서 무너지면 본토가 공략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 미군으로서는 일본 본토 침공을 위한 시작점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오키나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수많은 오키나와 섬 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군에 의해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무척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집단 자결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미군은 일가족 모두를 강간 및 살해할 것이다. 그러니 전투에서 패배하면 집단 자결해야 한다. 그렇게 세뇌를 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단 자결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자살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미군은 종전 후에도 일본의 오키나와를 점령한 상태로 남습니다. 중국과 소련을 막기 위한 거점으로서 오키나와의 군사 전략상의 중요성 때문이죠. 일본으로서도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종전 후 일본은 사실상 전 국토를 미군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조약을 미국과 맺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미군이 일본 본토 여기저기를 헤집고 다닌다면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오키나와를 내주면 미군 중 많은 비율의 군대와 군수물자가 오키나와에 집결해 있을 테니 미국과 일본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그 후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들에 의한 범죄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고 이에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발 역시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1965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때 오키나와 미군 기지는 베트남 전쟁을 위한 최전선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베트남 전쟁 지지와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안보국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은 1972년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반환 후에도 미군은 그대로 오키나와에 남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본토에 주둔 중인 미군 중 상당수를 오키나와로 밀어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정부가 땅을 임대해 그 땅을 미군에 빌려준다는 명분으로 미군 주둔을 계속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0.6%에 해당하는 오키나와에 일본 주둔 미군 전체의 75%가 상주하게 됩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각종 지원책을 주었고
그로 인해 오키나와는 경제적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됩니다. 현재 오키나와는 일본의 모든 지방행정구역 단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에도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 주변으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습니다. 오키나와 지방선거에선 미군 기지 철수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연이어 당선되었고, 미군 주둔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 시위와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일본 정부는 섬의 남쪽에 위치한 골칫거리 미군 기지인 후텐마 비행장을 북쪽에 해놓고 지구로 이전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끝냈습니다. 2019년 아베 정권이 한국에 딴지를 걸었을 때도 오키나와 주민들과 언론은 한국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대결 구도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미군을 끌어안고 있는 오키나와 섬 주민들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 오키나와지만 아직도 내부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